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의 뇌질환 환자라면 꼭 해야 하는 운동, 그리고 뇌에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부상이 없으면서 심지어 돈도 크게 들지 않는 운동, 그 운동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유산소 운동 그렇게 중요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보통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설렁설렁 걷다 보니까 이 심박수를 올리고 숨을 좀 차게 하는 유산소 운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질환 환자분들이 이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질환 환자분들 중에 뇌졸중이나 파킨슨 환자분들에게는 이 유산소 운동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대한뇌신경학회에서는 뇌졸중 환자는 적절한 의학적 평가 및 동반질환과 기능적 제한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의 시행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최대 산소 섭취량과 보행거리, 보행 지구력, 보행 속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균형 능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이 운동 학습 영역과 관련된 인지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용적이 커집니다. 그리고 뇌신경 가소성과 학습과 기억의 핵심인 뇌신경 유래인자 BDNF의 수치를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파킨슨 환자에 관한 연구를 보면요, 이 논문은 NPJ 파킨슨 디지즈라는 저널에 올해인 2025년도에 게재된 따끈한 연구 결과인데요, 초기 경증 파킨슨 환자에게 6개월의 고강도 운동이 도파민을 날라주는 이 수송체의 수송 능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파킨슨이라는 것이 뇌의 흑질이라는 부분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것이 감소하는 게 문제인데, 이 도파민이 감소하면서 뉴로멜라닌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로멜라닌이 오히려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유산소 운동이 단순히 파킨슨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도파민 신경계 자체를 강화,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뇌신경 유래인자 이 BDNF의 발현 또한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 첫 번째, 뇌질환 환자분들은 유산소 운동으로 실내 자전거를 타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쉽게 말해 이 심박수를 올려서 숨을 약간 차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뇌졸중 환자분들이나 파킨슨 환자분들 중에 빠른 걸음으로 심박수를 올리면서 숨을 약간 차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또 무리하게 빨리 걸으려고 하다가 낙상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내 자전거를 통해 안전하게 심박수를 올리는 방법을 가장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는 트레드밀, 이런 런닝머신을 타면 땀이 나는데요, 이거 유산소 운동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정말 보행 속도가 빨라서 숨이 좀 차거나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트레드밀에서 긴장해서 흐르는 땀도 있고 원래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대로 유산소 운동을 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실내 자전거는 환자분들은 앉은 자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제품을 권하고요, 또 발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발이 툭 떨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발받침대 그리고 종아리 스트랩 옵션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이런 제품으로 자전거 타기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 마비 측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심하게 벌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세라밴드 같은 것으로 묶어주시면 다리가 벌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엉덩이 시트와 발판과의 거리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무릎에 부담이 가니까 엉덩이 시트와 발판이 최대한 멀게 해서 무릎이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지 않고 발이 쭉 뻗어지게끔 하시면 무릎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병원에 이런 자전거가 있으면 이걸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코끼리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 있다면 이걸 하실 때는 손을 잡지 말고 발만 페달링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발이 빨라지면 손이 잡혀 있는 거를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때 팔이 빠지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팔은 내려놓고 발을 빠르게 구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해라입니다. 운동의 강도를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본다면 중강도 운동 정도로 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자신의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60세이신 분들은 220에서 60을 빼면 160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60에서 70%의 정도의 심박수가 나올 수 있도록 운동 강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96에서 112 정도의 심박수가 나오면 되는데요. 이 단계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런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굳이 비싼 거 찾을 필요 없고 인터넷에 심박수 측정 시계라고 검색하시면 한 2만 원이면 괜찮은 제품 살 수 있고 그런 제품 사셔서 해도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운동을 하실 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에는 어려운 정도의 운동 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저항값을 올리고 내리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유산소 운동은 메인 재활 운동하기 바로 직전에 해라입니다. 식사로 치면 에피타이저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라면 물리치료, 작업치료 같은 이 치료 시간 이전에 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시간표가 다 짜져 있죠. 예를 들어 전기치료하고 바로 물리치료하고 그 다음 바로 작업치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시간 이전에 이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뇌의 혈류량 많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나오게 되고 BDNF 같은 신경 영양인자가 나온 상태에서 새로운 운동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꼭 그렇게 스케줄 잡으셔서 재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 재활을 하시는 분들 있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외워야 될 것을 외워보시면 훨씬 암기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언어 재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하기 힘들었던 말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이 뇌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모든 재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세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질환 환자분들 이 재활 너무나 힘든 거 잘 압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 1%씩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재활하시는 것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